북한이 핵과 ICBM 동시도발 조짐을 드러내자 미국이 북한 미사일 개발을 도운 러시아인과 러시아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유엔 결의 위반은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인사는 내일 마무리할 예정인데 인수위원장직을 두고 안철수 대표와 막판 논의 중입니다. 최경환 전 의원이 다음 주 가석방돼 출소합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차에 깔린 여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SUV 차량을 들어 올려 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마자 북한이 전략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북한 미사일 개발을 도운 러시아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죠.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결국 이 상황은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안보 대처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유엔 결의 위반엔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러시아인 2명과 단체 3곳을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2명과 단체 3곳을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한 곳들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ICBM을 도발하면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ccountable, and I have no doubt we will continue to use those authorities to good effect to hold all those responsible who may be supporting this program. Connor. 윤석열 당선인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북한 도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바이든 미 대통령이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ICBM 발사뿐 아니라 핵실험 재개와 잠수함에서 쏘는 SLBM 시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은 북한의 시선을 돌릴 상황이 아닌데 한국의 5월 정권 교체기를 활용해 도발을 함으로써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최근 2, 3, 4번 갱도 부근의 토사량이 늘고 트럭도 왕래가 잦아지고 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직전 외신 기자들까지 불러놓고 폭파쇼를 벌인 핵실험장을 다시 복구하는 정황이 한미 군 당국에 포착된 겁니다. 평안북도 영변에선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동창리 ICBM 발사장을 찾아 시설 확장을 지시했습니다.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심포조선소에선 신형 SLBM 북극성 사형을 탑재할 3,000톤급 잠수함 건조가 한창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실험과 ICBM에 이어 SLBM 도발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사실상 5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문 닫았던 해금강 호텔이 최근 위성사진에 포착됐는데 군인과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에 구멍을 내는 등 철거 작업 중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노골적인 도발 움직임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 듣겠습니다. 네.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화성 17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 미사일이 사정권이 미국 본토 전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무력 강화를 공언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 미국에 대한 억제력, 그러니까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한국 장기적으로는 이제 남쪽에 대한 위협을 계속 강화하고 대한민국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시험 발사를 한다면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북한의 이런 무력 활동은 이제 대외적인 목적도 있지만 대내적인,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4월 15일 태양절 같은 뭐 그런 때를 또 삼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4월 15일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현 정부, 우리나라의 현 정부 임기 내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제 차기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은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핵실험 관련한 부분은 지난 1월에 북한이 계속해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들이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한 핵실험은 그렇게 소형 핵탄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에 대한 실험은 아마도 또 북한이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북한이 그동안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현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출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북한 쪽에서는 노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첫 시험대가 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막 북한이 만약에 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 모라토리엄 그거를 깬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5년간 이런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말하면 아무 비용 없이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제 정상화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는 상응 조치가 있다라는 그런 원칙적 입장을 앞으로 견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는 공조를 튼튼히 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그럼 과연 중국하고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이제 2397호 제재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그것은 예. 중국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 제재안을 보면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러한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주권 국가로서 대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정엽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 발전 TF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내일쯤 인수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월요일부터 종로구 통인동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만날 계획입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산하로 코로나 위기 대응 TF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되는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합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찾는 걸로 첫 공개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시리에 빠진 어려운 분들, 시정 상인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고. 내일 오후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선인 비서실 인선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걸림돌은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맡으신다는 결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안 대표를 만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 이 첫 검찰 인사가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위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복귀가 예견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채연 기자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한 검찰 인사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는 윤석열 사단으로 통했던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이 지방 등으로 이동하면서 좌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두고 검사가 어디서 근무하든 제 역할만 하면 된다며 위로했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윤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그 뒤로도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등으로 검찰 핵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좌천 인사들의 서초동 복귀 여부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찬호 광주지검장,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등의 영전 여부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 격인 대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초에는 권력과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텐데 윤석열 사단이라 불렸던 검사 상당수가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는 외부에서 관심 있게 보는 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년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윤석열 당선인. 또 다른 자기 편 챙기기 인사를 이어갈지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를 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법무부가 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지 4년 만입니다. 삼성전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가석방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2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 대해 가석방 적정 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 전 부총리 측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심사에서 보류가 된 뒤 이번에는 가석방 허가가 떨어져 17일 석방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8년 1월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입니다. 세 사람 모두 가석방 기준인 60% 이상 형기를 복역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석방되면 최순실 씨를 뺀 국정농단 관련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쯤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울진 산불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봉산 정상 인근의 강한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홍 기자, 응봉산 정상부에 오늘 공중진화대가 처음 투입됐다고요? 네, 응봉산 정상은 높고 험해 진화인력이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진화일기 80대가 응봉산에 집중 투입됐고 불길이 약해진 정상부에 공중진화대원 10명이 헬기 레펠 방식으로 처음 투입됐습니다. 길이 8.5km에 이르는 응봉산 산불 아래쪽에서는 특전사와 해병대 등 특수부대원들도 산 아래쪽에서부터 합동진화에 나섰습니다. 울진 산불의 진화율은 오늘 92%까지 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주부를 잡았던 금강송 군락지 두 곳에서 또 산불이 되살아났습니다. 국내 진화 헬기 가운데 유일하게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가 출동해 곧바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서 수리온 헬기가 야간에 출동한 건 처음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밤에도 금강송 군락지 인근에 수리온 헬기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응봉산 산불 현장은 진화대원 안전과 헬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진화에는 나서지 않을 예정입니다. 응봉산 일대는 이르면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고 내일까지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응봉산에 진화헬기 80여 대를 집중 투입하면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 산불로 울창했던 백두대간이 온통 잿더미로 변해 우리 모두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한 번 산불이 나면 숲을 되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곤충이 돌아오는 데에만 10년 넘게 걸리고 땅이 원상태를 회복하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강석 기자가 산불 복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 고성군의 한 야산입니다. 2018년 산불로 산 전체가 황폐하게 변했습니다. 불이 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곳에는 이렇게 잡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참나무를 심으며 산림 복원을 시작했지만 숲 생태계의 회복은 기약이 없습니다. 시작이 단계죠. 완전히 식생이 온전치 못하는 상태인 거고. 지난 2000년 동해안 초대형 산불 피해지입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숲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숲 일부에서는 참나무가 자생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소나무를 심어 인공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숲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무 대부분이 왜소한 모습입니다. 산불로 땅속 미생물이 사라져 토양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곤충 서식은 14년, 야생 동물까지는 최대 50년이 걸리고 토양이 원상태를 회복하려면 무려 1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양분의 순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오려면 적어도 토양까지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올 들어서만 전국의 산불 피해 규모는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만 5천 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공세를 멈추지 않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를 점령하고 시장까지 체포했습니다.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중서부로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수도 키이우 진격에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입니다. 무장군인들이 검은 봉투를 뒤집어 쓴 남성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멜리토폴의 시장입니다. 러시아 측은 테러 혐의로 시장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명백한 납치이자 전쟁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Злочин не тільки проти конкретної людини, не тільки проти конкретної громади, не тільки проти України. Це злочин проти демократії як такої. 남부 미콜라이우에선 밤새 집중 포격이 이어졌고
중부 드니프로 민간 시설에 이어 서부 루츠크의 군사 비행장도 공습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중부와 서부까지 러시아군이 전선을 확대한 겁니다. К сожалению, погибло 4 человека во время обстрела и 6 человек сейчас ранены и находятся в наших больницах. 수도 키이우를 향한 진격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키이우 외곽에 열흘 가까이 멈춰섰던 64km 길이의 수송 행렬을 재배치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We do assess that the Russians are beginning to make more momentum on the ground towards Kyiv.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키이우 도심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폭격을 당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만삭의 산모가 탈출하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었죠. 비난이 쏟아지자 러시아는 이 여성이 가짜 임신부고 사진은 조작됐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얼굴에 피를 흘리는 만삭의 여성이 이불을 두른 채 무너지는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있는 산부인과 병동이 폭격을 당한 직후입니다. 러시아는 공격 자체를 부인했고 В этом родильном доме, мы об этом сказали 7 марта в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 давно нет ни женщин, ни детей, ни обслуживающего персонала. 주 영국 러시아 대사관은 만삭 여성의 정체가 뷰티 블로거라며 실감나게 분장을 하고 부상당한 임신부인 척 연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폭격 다음 날 이 여성은 무사히 딸을 출산했습니다. Gave birth to a healthy daughter last night. Her name is Veronica. 우크라이나는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피투성이의 피란민 사진을 두고도 포도주스를 뿌렸다고 하는 등 러시아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침공 조작설을 퍼뜨립니다.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페이스북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을 겨냥한 욕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고립시키자 러시아도 수출 규제로 맞섰습니다. 비우후 국가에 500개의 품목을 수출하지 않거나 통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대상이 되고 또 품목 중에는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장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테러 제재에 참가한 우리를 비롯해 48개 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러시아. 이번에는 비우호국에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품목 500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품목 중에는 반도체 소자와 집적 회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쓰이는 핵심 부품도 포함됐습니다. 대상 품목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공급망 등 관련 영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핵심 제품에 쓰이는 부품까지 수출이 통제되면서 우리 기업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른 데서 공급이 쉽지 않아서 장기화되게 되면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 다만 러시아는 천연 자원이나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특수 가스 등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값 급등 상황 속에서 공급 차질까지 예상돼 우리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환자가 하루 새 10만 명 넘게 늘면서 오늘 또 38만 명대의 역대 최다 기록을 썼습니다. 정부는 어제 유행의 정점이 열흘 안에 올 것이고 그 수준은 평균 37만 명이 될 거라 예측했는데 하루 만에 그 숫자에 다다랐습니다. 이 추세라면 정점 도달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300m가 넘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주말 오전부터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린 겁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그 위중증 사망자들이 느는 관계로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10만 명 넘게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3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건 수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정점 도달 시점이 빨라지고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중증 환자는 닷새째 1000명대고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269명 발생하며 누적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쯤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까지 가장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600명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고.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60%를 넘은 가운데 정부는 신속한 응급 대응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통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하루에 사망자가 100명, 200명씩 쏟아지다 보니 화장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3일차에 화장을 못한 유족들은 장례를 4, 5일장으로 늘리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원정 화장을 가는 사례도 나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장례식장. 빈소 7곳은 다 들어찼고 평소 80% 수준이었던 안치실도 자리가 없습니다. 교인 먼저 모셔놓고 거기 이제 일정에 따라서 화장장 예약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4일장 할 거냐, 5일장 할 거냐, 6일장 할 거냐. 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 장례 개정을 바꿔 선장례, 후 화장을 허용했는데 최근 오미크론 유행에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부산의 화장시설은 오는 16일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화장을 하거나 4, 5일씩 상을 치르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4일차에 천안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천안 추모공원 가서 이제 발인을 했거든요. 16일날 화장장 예약이 된다 하니까 그냥 오늘하고 내일 그냥 장례식장에 앉지만 하고 장례는 월요일부터. 한국장례협회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 만큼 예비 화장로의 추가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예비화로 열고 화장 회차를 좀 늘려야만이 이게 풀리지 유가족들이 불편해서 이거 견디질 못해요. 정부는 전국 60곳 화장시설의 화장로 가동을 현행 3.3회에서 4.3회로 늘리는 등 하루 1,300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학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교사들의 확진이 늘어나면서 서울에서만 재택 치료 중인 교사가 4,000명을 넘었는데요. 문제는 그 공백을 채울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해 학교마다 아우성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 지난 월요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인데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임이 다 일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담임들은 쉴 수가 없어요. 일부 학교에선 재택 치료 중인 교사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8,900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선생님 가르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요. 애들한테 결국에는 2차적으로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온라인 영상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일뿐인 단기 일자리라 지원자가 없는 데다 사람이 구해져도 시간표를 재조정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일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공고를 올려도 아무도 안 오니까 은퇴하신 분 연락을 해서 담임 선생님 해주셨고 효과 전담 선생님이 10명이 계시니까 그 양해를 구해서 다음 주부터는 동거 가족이 확진돼도 등교가 가능하게 되면서 교내 감염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어 각 학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는 사이 지난해 사교육비는 23.4조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한 여성이 SUV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민들이 몰려와 차량을 들어 올려 구조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아이가 탄 유모차만 태우고 열차가 출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시민의 도움으로 아이를 찾았는데요.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마주오던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40대 여성 A씨가 차에 깔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 15명이 순식간에 모여들더니 힘을 합쳐 차를 들어올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금방 이렇게 들어졌어요. 시민들이 1분 만에 신속히 구조한 덕에 다행히 A씨는 경상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서울 중랑역, 유모차를 밀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한 여성. 스크린도어가 닫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열차가 출발합니다. 갑자기 유모차와 함께 아이를 잃은 엄마는 이를 악물고 다음 역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다음 역에서 한 승객이 아이와 내려 엄마에게 아이를 찾아줬습니다. 지갑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 다 유모차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뛰어만 생각돼요. 코레일은 CCTV 사각지대였고 센서 오류가 겹쳐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족은 이틀째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밤 11시까지 식당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회식이나 모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어젯밤에만 40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한 유흥가. 음주 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렇게 술 많이 안 마셨어요. 그래서 약해서 그랬어요.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9 면허 취소 수치. 115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선생님 이거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에도 태어난 운전자의 함께 취한 동승자가 욕설을 하고 네, 제가 동승자예요. 동승자 와주세요. 급발진을 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나옵니다. 박재현 씨, 너! 박재! 내리시라고요. 어젯밤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16명. 일주일 전 같은 날에 비해 16.9%가 늘었습니다.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연장된 뒤 처음 맞는 주말, 유흥가합도로는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도 차량들로 북적였습니다. 9시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 두기가 강화됐던 지난해 음주 사망사고는 1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지만 음주운전 건수는 거리 두기 완화 일주일 만에 늘어난 겁니다. 술자리와 모임 자리가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도 적극 처벌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의 발열을 막기 위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일명 GOS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까지 나선 배경을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에 출시한 최신 휴대폰 갤럭시 S22. 역대급 성능을 내세워 사전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The Galaxy S22 Ultra comes with a powerful 4nm processor, our fastest chip ever. 하지만 출시 한 달 만에 구매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삼성이 게임 시에는 속도와 해상도를 저하시키는 게임 최적화 기능을 탑재했는데 전작과는 달리 이 기능을 아예 끄지도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GOS가 CPU의 성능을 강제로 하락시키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발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끌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청와대 청원에 이어 최신 성능이라는 삼성의 광고는 허위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기기를 결국에는 이제 50만 원짜리랑 비교를 당하니까 좀 배신당했다, 믿던 회사에 배신을 당했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공정위도 삼성이 게임 최적화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광고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저마다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힘을 쏟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심쿵 약속이란 이름으로 40개의 공약을 냈는데 어떤 게 있었고 실현되면 앞으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봤습니다. 황정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63살인 윤석열 당선인은
만 나이로 통일하는 공약이 시행되면 2살 적은 61살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예요. 아우 복잡해. 한국 나이와 만 나이,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기준이 되는 연나이를 모두 국제 표준으로 일원화할 계획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여야 양쪽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견은 크지 않지만 정책과 법안으로 일상생활 관습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동네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 이 급속 충전기 한 대가 감당해야 하는 전기차 수만 20대를 훌쩍 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렇게 충전소를 찾지만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 운전자들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기존 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사이 6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시행규칙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토익과 같은 공인 영어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통상 인정 기간이 2년인데 이를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늘려 취업 준비생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법인차 번호판 색상 구분과 낚시 특별구역 지정, 담뱃세 활용 흡연 부스 등 생활 공약은 인수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지방선거 공천이 뇌관입니다. 지방선거 6월 1일인데 석 달이 안 남았어요. 지금 대선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가 또 치러지는 건데 정치권 좀 정신이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5월 12일로 정확히 오늘부터 2달 뒤입니다. 각 당은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0.73%포인트 차의 초박빙 승부였지만 후보들이 지역별로 얻은 득표율을 6일 지방선거구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이 60%인 142곳, 민주당이 40%인 84곳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구에 적용해도 국민의힘이 17곳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10곳 에서 앞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승리했지만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표차가 결국 박빙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후보로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공언했던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기초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 후보자 시험 30%에 여론조사 50%, 공천관리위원 면접 20%를 반영해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이번 선거에서 출마를 밝힌 중량급 정치인도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중앙정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맡기고 하방하겠다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겁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즉각 사회가 온통 지방분권을 외치는 상황에 하방이라니 인식 수준이 참 낡았다면서 한 유력 정치인의 권력욕에 대구시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승리를 도운 이른바 윤핵관들의 출마도 주목이 되는데요. 다만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역 의원들의 출마 문제는 당 차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당이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공천을 하는 게 순서겠죠. 자칫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합당이 늦어질 경우에 상황이 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졌습니다만 대선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관련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다음 주부터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되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강성 친문인데다 이번 대선의 패배가 이들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큰 상황이라 이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지방선거 공천이 뇌관의 느낌표는 인수위와 조각이 관건으로 네.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5월 10일에 출범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권 인수위 활동이 진행되고 취임 이후에는 내각 인선 등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텐데요. 여기서 좋은 성적을 낼지 여부가 지방선거 결과로도 연결이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미국 대사가 한일 관계를 언급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어제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고 예. 또 미국 대사 대리와도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마무리 발언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ndo-Pacific strategy that was released by the White House, as well as looking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 appropriate.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포위망 구축에 공들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역시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전,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또 두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약속도 했는데 2019년 12월 이후에 2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 추진의 뜻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발 안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3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부터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은 한국 내 일제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죽창가와 토착 왜구론으로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윤 당선인은 지난해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한 첫날 이미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 지난 10년 이상 왕래가 끊어졌던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에 이 수출 규제 등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겐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한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관계 재설정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신중한 태도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미국 대사가 한일 관계를 언급한 이유 느낌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로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도 임기 내내 과거사 문제와 한일 협력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강조하긴 했지만 결국 성과는 그닥 거두지 못했다는 점, 이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참고해야 할 점인 듯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프로야구가 오늘 시범 경기를 시작하면서 겨우내 준비했던 전력을 점검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기아의 양현종은 완벽한 투구로 복귀를 알렸고 빅리그 출신의 외국인 선수는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NC와의 경기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기아의 양현종. 선두타자 박건우를 뜬공으로 잡아낸 뒤 이어 나선 두 타자 역시 땅볼로 처리해 3자 범퇴로 국내 리그 복귀를 알렸습니다. 3이닝 퍼펙트. 예상보다 훨씬 적은 투구수 31개,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6km를 찍으며 9타자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기아는 나지완의 솔로 홈런과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의 적시타 등 장단 12안타로 NC를 7대 0으로 눌렀습니다. 몸값 150억 원의 기아 나성범은
이적 후 친정팀과 상대한 첫 경기에서 안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KBO 입성 무대를 치른 키움의 푸이그는 새로 바뀐 스트라이크 존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두산전 2회 말 방망이를 힘차게 휘둘러 파울을 만들어낸 뒤 이어진 투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직구를 지켜만 보다가 삼진을 당했습니다. 올 시즌부터 확대된 스트라이크 존의 영향입니다. 경기 전 미세한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푸이그는 키움의 4번 타자로 KBO 데뷔 무대를 치렀지만 연타석 삼진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키움은 신인 박찬혁의 홈런으로 5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SSG는 롯데를 8대5로 꺾었고 LG는 KT를 5대0으로 눌렀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장기간 이어지던 가뭄을 해소시켜줄 단비가 드디어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와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에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중부와 호남 지역이 10에서 40, 영남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봄비 정도일 텐데 다만 제주도는 최고 60mm의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보다는 남부 지역에서 더 강하겠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바람의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그래도 포근한 건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는 18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보통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끝나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정치권도 국민도 표에 담긴 의미를 곱씹습니다. 출구조사 때 유권자에게 물어보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로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선택했다는 사람이 절반가량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설문조사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을 뽑은 이유 1위가 짐작대로 정권 교체였습니다. 촛불 민심을 기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한때 80%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기세로 20년 집권을 넘어 50년 집권도 공언을 했지만 5년 만에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또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겠죠. 상대의 실정으로 얻은 반사이익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젠 실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시피 민심은 냉철하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